이제 관리비. 관리비는 크게 전유 부분이 있겠죠. 구분 소유 대상인 전유 부분에 뭐 전기비, 수도세는 당연히 관리비를 냅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근데 공용 부분도 보통의 경우는 아파트는 아파트 규약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건물과 17조는 뭐냐면 규약에 있으면 규약에 대해서 부가 근거나 징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집합건물법 제10조는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그러한 규약 등이 없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이걸 정리하면 근거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규약이 없거나 그 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집합법 문법 제17조에 따라 공용 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규약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용 부분에 대해 관리비 청구하게 되면 다 인정을 하죠. 자, 집합건물상 이제 이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즉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 모이는 당연한 단체입니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사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17조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그 만들어진 규약이 무효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합건물 17조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크게 접할 일은 없을 겁니다. 공용 부분은. 오히려 이제 경매할 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자, 전유 부분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집합건물에는 점유 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 부분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부터 징수할 쪽으로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집합건물법상에서는 공용 부분 같은 청구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용 부분만 아니라 점유 부분의 관리비를 관리소에서 다 청구를 하잖아요. 관리단에서요. 그 근거가 규약에 따른 거예요. 규약에 따라서. 규약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고지서 하나에 다 받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기억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예요. 구분 소유권이 있었어요. A가 이거를 갑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을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관리사무소 입장 보니까 A가 관리비를 안 냈어요. 관리사무소, 관리단체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A한테 청구하는 거지. 여전히. 비록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렸다 하더라도. 근데 이 관리비는 사용대가잖아요. 사용한 대가잖아요. 전기, 수도세, 공용부분 관리 같은 거. 그러면 A에게 청구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관리비라는 것은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기본적인 법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된 차임도 비록 매매 등에 있어 등기가 인대인 변경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승계되지 않고 기존에 인대인이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A가 이걸 사용했으면 당연히 그 관리비는 누구한테? A한테 청구를 하는 게 맞죠. 이 사람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일반 법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손해나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비록 네가 사용하지 않은 거지만 그걸 부담시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아닌가라 이 사람 부담시켜요. 그런데 그 관리비는 이제 보니까 성격이 달라요. 뭐가 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나누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가리지 않고 다 할지 아니면 공용 부분을 할지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사람 책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매수인, 갑과 같은 소유권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과 이해관계 조절해서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지 원칙적으로 책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관리비란 것은 사용 수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기본적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집합 건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일반 원칙에 관여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둔 거고 관리비를 하더라도 공용분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않는 가백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부담을 시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규정의 표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공유자가 어디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관하여.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 새로운 매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했어. 매매를 하든 아니면 경매. 주로 경매가 문제가 되겠죠. 매매의 경우에는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경우 거의 발생하지 없죠. 예상치 못하게 착오로 누락한 부분일 거고 매수인 매도인 상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해결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공유중개사 시험하다가 경매에 관심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만. 그럼 여기 말하는 공용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채권 체납된 관리비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다. 전유 부분은 아니다.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를 붙이거든요. 특이한 건 뭐냐면 연체료 자체는 아니에요. 연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석상. 오직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만 되지 공용 부분 체납 관리 연체료나 전유 부분 체납 관리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2번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A가 살고 있어요. 근데 공용 부분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어요. 경매 절차 진행을 매매 진행했었고 갑이 이걸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렇죠? 법률 규정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을에게 경매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여전히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법률의 규정에 책임을 지는 순간 이 사람의 채무는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당연순결 규정 기억나시죠? 당연순결 때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 지위를 벗어나고 그 의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거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데 임대차법 때는 당연순결 규정에 있을 때는 달리 요 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사람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하는 사람이 그 법률의 규정에서 납부하는 사람이 갑도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만약 또 을이 병이 된다. 그동안에도 계속 체납한다 되면 이 사람도 역시 중첩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갑이나 을이나 병 중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이 그 채무를 진다고 해서 기존 사람이 그 채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책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부분 상담으로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법을 아까 갑을 병해서 병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분 소유자 갑, 을 또한 구분 소유권 그 사람도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구분 소유권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채무를 역시 부담한다.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관리사 집합 건물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담보 책임도 이제 갖고 나옵니다. 자, 법조문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출제하고 있는데 내용은 분양자와 또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 대 담보 책임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요. 자,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의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다. 분양자도 담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기산일이에요. 항상 담보 책임은 우리가 매매 파트 뵀을 때 안날로부터 아니 매매계획 성립할부터 6개월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선인 경우에는 선익 무과실인 경우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잖아요. 6개월 제척기간. 마찬가지로 담보 책임 존속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되게 명실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담보 책임 존속기의 기간 전유 부분은 언제? 인도받은 날. 내가 분양자로부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 같은 거 다 전달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공용 부분은요. 사용 검사 아니면 사용 승인의 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 아니죠. 인도한 날. 건물의 시공자는 담보책임 지죠. 전유 부분에 대한 지금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이다 아니다. 인도한 날이다. 요게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도 담보책임 지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하는데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내지는 사용 승인. 요에 따릅니다. 요게 가끔가다 출제가 됩니다. 자,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간. 사실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분을 내는 이유는 틀리라고 된 거였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하여 관리단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됩니다. 이런 얘기냐면 어떤 단체를 만들려면 조직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온갖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 겁니다. 알든 모르든. 자, 수험생 입장에서 볼 것만 이제 포인트 잡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의무란 얘기죠. 의무라는 겁니다. 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필요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관리단의 대표하고 그 다음에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인이라면 이 관리단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다릅니다. 관리단은 그것도 이제 그게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설명할 텐데 좀 복잡해요. 그런데 시험범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시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좀 미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할 때 그렇게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 집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리인도 구분 소유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단은 단순히 그런 측면은 맞아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집합 건물의 임차인도 그래서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될 수 없다. 근데 구분 소유자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뭐죠? 관리인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다음 각각을 우리가 보게 된다. 뭐가 있냐 보면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 앞서 봤네요. 아까 변경은 처분에 있던 거고 의결정속서가 있고 단순 변경이 있고
권리 변동 신변하는 변경이 있었고요. 보존 행위는 다 각자 할 수 있고 관리는 결의에 따른다. 관리단의 집행에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그 다음에 공용 부문의 관리 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부문장에 청구, 수령하는 행위. 그다음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 대표요 재판상 재판행위 항의. 그다음 소음, 진도, 아침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중지 요청 등 분쟁 조도 조차.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데 그냥 보존 행위 정도를 기억하십시오. 다 집행 표현들 하니까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관리위원회를 만든 경우를 생각해서요. 관리단과 별도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그 경우와 연관해서 이제 이 조항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인의 보고무. 전유 부문이 최근에 23년에 신설이 됐어요. 워낙 아파트 관리 같은 경우는 소장님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 의무를 정했습니다. 전유 부문이 50개 이상, 전유 부문이 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월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 종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회계감사할 때 할 수 있게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관 의무를 둔 겁니다.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월별 작성한다. 여기가 나오기 전에 함께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건물.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50개 이상 전유 부분이 모든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이런 경우에만 그런 의무를 보관했습니다. 보관 의무. 장부 작성 의무와 작성해야 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의무를 이게 이 경우에만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이게 50개 점유 부문의 관리는 뭐뭐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점유 부문이 50개 이상인 건물 아니면 30개 이상 이렇게 바꿔서 쓸 겁니다. 시험은. 자,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리단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귀하로 정하는 바다 둘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목적으로 구약원을 정할 때다 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치가. 그렇게 기억을 해서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되고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데 그 사무집행,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목적으로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관리인은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이원이 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건데 감독의 대상인 사람이 감독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입니다. 1항에다가 관리위원회를 든 경우 관리인은 2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사무집행의 감독의 방법이 뭐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관리인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관리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 방법은 관리인이 규약이나 법의 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예전에 단독해서 판단해서 했지만 지금은 결의를 거쳐서 하라는 겁니다. 25조 1항 각호 행위가 뭐가 있었죠?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사무집행 결의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병 이런 것들을 관리위원회 설치하겠다면 이런 걸 하려면 집행을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가 거친다. 이런 걸 하려면 관리위원회 거친다. 왠지 다른 것들은 다 그럴 듯해요. 근데 이거요. 공용부정 보존행위도 이 규정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설치했으면 관리인이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를 하려면 설치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거죠.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거기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도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하가 뭐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공용부문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목적을 두는 경우다. 근데 관리인의 사무집행에 뭐가 있다? 보존행위가 있다. 따라서 보존행위도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에 따라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요게 시험에 나온 다음에 또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나오는 것은 틀리라고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타.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소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승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규약을 만들었는데 소유자가 변동될 거 아닙니까? 관리단 집회 결의를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경우에 변경된 규약 체결 당시, 규약의 성립 당시 아니면 관리단 집회 결의 당시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또 이제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우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단서 때문에요. 또 보니까 휴양 콘도미니엄이에요.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서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도 달리 예를 줬어요. 아까 단순 변경,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 관한 권리 변동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다 예외 규정이 뭐였다? 콘도미니엄이었어요. 콘도미니엄도 재건축 결의도 어떻게 된다?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 해답한다? 아니죠. 거절한 것을 본다. 반대자가 법정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참가한다? 반대자가 참가한다. 문장 자체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 겁니다. 그래서 참가했다 해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 역시 여전히 그 조항이 나왔었습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 살펴봤습니다.